자, 이제 이슈를 넘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네. 미국 국채 간밤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라든지 2년물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네. 한 주 아주 그 뉴스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되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 저번 주에는 이제 금리 내려갈 거다 이 분위기가 강했고, 맞아요. 또 그 2주 전에는 금리가 올라가서 도저히 5% 넘냐 마냐 또 그런 얘기 나오고. 너무 반대죠. 또 어제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네. 2년 금리가 벌써 5.2거든요. 5.2. 예,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 사이니까 네. 2년 동안 기준금리 안 내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더 공포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상승이 되게 심상치가 않은데 네. 사실 3월 달만 해도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사실 금리가 이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 더 아래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준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지. 그렇죠. 이런 시장의 이제 선반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상반기였는데 실제 지금까지 연준 어쨌든 4번 더 올렸습니다. 금리를. 네. 금리를 더 올렸고 그다음에 어제 소매 판매 보셨다시피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이제 나오는 GDP 나우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GDP 나우가 각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때마다 반영을 해서 이제 추정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벌써 3분기가 전분기 대비 5.4% 연율로 예.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한 2% 정도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5.3은? 예, 어제 이제 피치가 우리나라 등급을 AA-로 이제 확정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GDP 상승률이 1.0%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앞자리가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이제 3.3까지 10년짜리가 내려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부터 금리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150bp가 오른 거죠.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채권 10년짜리를 샀다고 보면 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채권 가격으로 보면 15%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10년짜리 듀레이션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손해라는 겁니다. 네. 사실 왜 빠르냐? 이렇게 상승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발행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6월 달만 해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랬죠. 사실 채권을 발행할 타이밍에 그 발행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연이 되면서 올해 8월부터 국채 발행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시간차군요. 예. 네. 사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팬데믹이 오고, 예. 이제 팬데믹은 물론 트럼프 때 왔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오면서 그 전에 그 팬데믹 때 발행했던 그 기조가 계속 이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갈 돈도 되게 많죠. 4분기부터 벌써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IRA, 예. 이것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게 약간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예. 이제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죠.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또 도와줘야 거기도 되죠. 중재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 17일이 되면 이제 지금 또 이 예산안을 또 합의를 봐야 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지난번에 그 합의가 안 돼갖고 뒤로 미룬 거죠. 네, 그래서 예. 임시 예산을 처리한 상황에서 결국 11월 17일 날까지 또 안 되면 또 폐쇄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집행부터 해놓고 네.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금리가 상당히 빨리 올랐는데 사실 2020년도하고 그리고 올해 보면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곧 띄워주실 텐데 네. 이제 그 미국 국채 순 발행 추이를 보면 네. 2020년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을 나눠주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 패닉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땐 그게 원인이었고요. 네. 예. 근데 그때는 한 가지 지금과 다른 점이 있었죠. 그 경기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다고.
그거보다는 네. 매수자가 있었죠. 사는 사람이 있다. 네. 연준이 사줬다. 연준이 네. 무제한적으로 이제 QE를 무제한으로 하면서 그랬죠. 네, 채권을 발행하면 사줬습니다.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다는. 지금 사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연준은 오히려 지금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 현황을 보면 지금 상황은 최대 9조까지 찍었어요. 예. 9조 달러까지 찍다가 지금은 서서히 내려오다가 잠깐 뛴 거는 올해 3월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고 예. 이제 지역은행들이 위기가 이제 전이가 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9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현재는 지금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줄어들지만 원래 이제 스케줄상으로는 이제 아예 시장에 매각한다. 이런 것이 사실 큐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3년 동안에 3조 달러를 줄이자. 그래서 6조 달러까지 맞추자는 게 사실 연준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가중이 되면 좀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네. 상황에서 그럼 지금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채권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네. 내일 당장 내가 팔고 트레이딩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네. 사실 지금 금리 수준은 상당히 매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상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간다. 네,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량 이슈가 있고요. 예. 그럼 그것에 따른 수급의 이슈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또 하나는 뭐냐면 물가가 네. 내려가고는 있는데 네.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죠. 빨리 이자가 떠야 네, 되는데. 이자가 떠야 예. 된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현재는 한 3%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더 안 내려간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고용 지표 보고 오늘 소매 지표를 봤지만 경기가 안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노랜딩이다. 네. 소프트 랜딩도 아니다. 이건 노랜딩이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30년 국채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3년, 10년, 30년 이렇게 입찰을 했었는데 네. 3년, 10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어요. 단기랑 중기 네. 정도? 예. 사실 30년은 트레이딩 계정이라기보다는 리얼머니 계정이거든요. 즉 보험사라든지 연기금 이렇게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을 보통 사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손님이 다르군요. 네. 네. 그런데 금리하고 당시에 이제 시장 금리와 발행 금리를 비교했을 때 3bp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선 4.8을 그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시장 금리는 4.84 예. 이 정도를 찍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금리보다 발행 금리가 높다는 것은 네. 수요가 없다는 거죠. 안 산다는 얘기군요. 안 산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국채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리 딜러, 즉 이제 발행 딜러들이 오히려 자기 북에 담고 나중에 시장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장기금리는 또 뛰었고요. 네. 그래서 또 연준은 지금 QT를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지금 현재 좀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당연지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장기금리가 마냥 급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 실생활의 수단인 대출, 특히 이제 모기지 대출, 예. 이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의 그 조달 코스트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실물 경기가 버티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면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 그 다음에 물가가 둔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 연준에서 상당한 조절을 잘한다 그러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시나리오로 갈 텐데 그것 역시 물가가 둔화하는 이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연착륙이 돼서 경기가 이제 서서히 둔화되는 사이클로 가거나 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세 가지군요. 네. 그래서 연준 역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네. 그리고 높게 길게 운영함으로써 그것을 유도하겠다는 게 현재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 갈 수 있죠. 5%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라. 뭐 기관 투자자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부터 서서히 산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뭐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슬 매집할 때가 됐다 이런 네. 관점이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좀 기준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보시는 그래프나 이런 거 네. 소스 좀 알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사실은 뭐 수치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 네. 뭐 3.5%냐 3%냐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적어도 그 방향이 궤도를 이탈한다면 그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그래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리금 비율하고 10년짜리 그 국채의 흐름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리는 청동기 시대가 구리를 처음 쓸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재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뭐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만들어지는 소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잘 갈 때는 경제가 좀 살아난다 네. 이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경기가 살아날 때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완전 반대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리금 비율을 보면 이제 분자 구리가 높아지면 예. 이제 경기가 되게 활성화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고 안전자산은 좀 떨어지고. 소외되고. 예, 맞아요. 그래서 10년 금리가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고 반면에 이제 금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반대죠. 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할 때 그럴 그렇죠. 때 예. 이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제 화면의 그래프처럼 상당히 둘 간의 관계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비슷하게 갔어요. 노란 게 뭐예요? 네. 이 노란 박스가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특히 2022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네. 미국의 10년 금리는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그 노란색 이제 실선인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네. 구리금 비율은 정체되거나 약간 떨어지는 떨어지는데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그러네요. 처음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정체돼 있다는 모습은 예. 경기는 되게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의 약간의 선행 지표로 보이는 구리의 가격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네. 결국은 둘 중에 하나겠죠. 경기가 정말 화랑이 돼서 예. 뭐 연 6%, 7%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돼서 구리가 국채 금리를 따라가거나 그렇죠. 구리 금리율이 그래야 되잖아요. 반면에 반대가 된다면 국채 10년이 꺾이는 모습을 보일 텐데 예. 저는 좀 후자 쪽에 보고 있죠. 아, 꺾이는 쪽. 네.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 네.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 네. 미국 10년 국채와 장기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국채 금리는 명목 금리지만 예. 실질 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 가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예. 그 올라가는 폭이 여전히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 10년 금리를 그동안 계속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 장기 금리를 보면 되게 정체돼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 부분이 이제 5년 인플레이션 이제 포워드 레이트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기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시장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10년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특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파란색이 올라가야죠. 근데 이것도 네. 격차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요즘에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실질금리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실 실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실물 경기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꺾이거나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2%에서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10년 금리가 지금 이렇게 4%대 후반, 5%대 초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는 좀 난센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좀 하나 네. 더 볼 텐데 뭡니까? 하나는 뭐 마지막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수익률이 높으냐에 따라서 네. 높은 걸 선택하겠죠. 당연한 거죠. 네, 주식과 채권이 전통적 포트폴리오에서는 6대 4를 유지해라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말씀하고 좀 있지 많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주식 수익률은 제가 한번 퍼의 역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퍼의 P 레이쇼에. 역수. 예. 예. 그리고 이제 채권은 70년 금리 수치를 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의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그 빨간색 수평선이 예. 1입니다. 1. 그러니까, 예. 기준점이란 얘기죠?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채권이 유리하고요. 예. 이제 내려가면 주식이 유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분자는 채권 수익률, 분모는 주식 수익률로 났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식이 사실 채권보다는 위험 부담을 더 안기 때문에 더 많아야죠, 수익률이. 보통 이제 수익률이 주식이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등가 아니면 채권 수익률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권 수익률이 이 정도 올라오는 게 지금 현재는 뭐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올라가는 추이가 보이면 분명히 꺾이는 시점이 보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세 가지 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약간은 지금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라든지 좀 과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네. 다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수렴하지 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좀 체크를 하기 전에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얘기를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도 한번 했었었고 네. 이번에도 또 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네. 낮더라도 네. 하게 되면 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약간 그 네. 정책을 장단기 금리를 네. 인위적으로 좀 조정하는 네. 거잖아요. 장기 금리를 네. 인위적으로 낮췄던 사건인데 지금 최근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T가 아니고 QE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QE를 해서 다시 대조표가 늘어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단기를 팔고 장기를 사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적어도 QT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좀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연말쯤에 사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 레벨 자체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예. 2018년 당시에도 긴축 사이클이었고 파월 의장이 9월 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현재 시장금리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금리가 이제 10년 금리가 3%대를 후반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고 예. 다이먼이 뭐 4% 넘어서 5%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JP 했었습니다. 모건. 예. 네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 완전히 이제 크래시가 나면서 네. 거의 15% 20%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파월이 결국은 2019년에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결국은 이제 내리는 사이클로 이제 확인을 했고 예. 그해 7월부터 QT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QT의 중단 가능성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것은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그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그 언급을 상당히 잦게 하면서 좀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긴축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네. 은행주가 이제 포문을 열었잖아요. 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은 뭐 다른 수익성이나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주식 쪽에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주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할 더 이상의 그 추가 언급할 거는 없지만 네. 제가 채권쟁이로서 보면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사실 채권 미실현 손익이거든요. 미실현 손익.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면 네. 트레이딩 계정, 투자 계정, 그리고 만기 보유 계정 세 개로 나눠지는데 성격에 따라. 네. 트레이딩 계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레이딩 짧게. 짧게 운영을 하는 네. 거고 투자 계정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되 이제 매일매일 막투막 즉 가격 평가를 하게 되는 계정이고요. 가격 평가를 하는군요. 만기 보유는 한 번 사면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투자 계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로 손익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대차 대조표에 자본 잉여금 네, 네. 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을 끌게 된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파산과도 때문에. 상당히 예. 관련이 있었고 그렇군요. 당시 실리콘밸리 은행이 약 한 13억 달러 정도의 미실현 손익을 갖고 있었는데 예. 가뜩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을 당장 팔아야 된다는 인상을 주면서 거의 광탈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고 예. 결국 3월 중순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보다가 다른 지역은행으로 이제 번질까 전이가 봐. 되고 예. 결국 그래서 BTFP라는 그 제도를 실시하면서 결국 그 지역은행 파산 전이를 막았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7월 이후에 금리가 많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실현 손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중요하네요. 갖게 되고요. 실제로 대형은행은 별 이슈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날 JP모건이 발표를 했을 때 약 한 400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13을 곱하면 한 52조 정도 되겠죠. 뭐 사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이런 게 벌어지면 좀 자본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좀 관심을 가졌던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포인트는요? 예.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발표를 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MBS가 많았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발표 내용은 이제 1,316억 달러. 1,316억. 네. 뭐 우리 돈으로 한 140조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사실 오늘부터가 포커스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지역은행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발표를 이제 연이어 하게 되는데 지역은행들이 과연 미실현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금 비중, 또 예금의 추이,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좀 위기가 지난 3월처럼 전이가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은행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형은행보다는 중소형이 건실한지 요거 좀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다른 악재가 터질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였습니다.